자, 다시 이어서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선후관계, 인과관계 없이 쭉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제목의 의미, 유예됐다, 유예됐다, 뭐 남겨졌다, 혹은 보류됐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겨지다, 남다라는 의미야. 자기의 목숨이 지금은 남겨져 있다는 거야, 살아붙어 있다는 거야. 근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얼마 안 남은 목숨을 의미하는 제목이 유예라는 제목의 의미이다. 자, 그럼 시적 화자는 보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한대. 두 번째 줄에 소외되고 단절된 상황에 포로가 처해져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 존엄, 삶과 죽음 같은 게 방금 얘기한 인간의 실존적인 가치,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네 번째 줄에도 마찬가지 죽음에 임하는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지켜야 하는 근본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밑에도 두 번째 줄에 아울러 같은 말 나오면 정보의 추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여기는 존재를 표현하면서 전쟁의 비정함에 대한 포인트도 당연히 나오겠지. 왜? 6.25라는 설정 자체가 인간 사회의 비정함, 매정함 같은 걸 얘기하기가,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같은 동포끼리 포로로 삼고 처형하는 게 일상화된 전쟁의 비정함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 돌아와서 본문 볼게. 소설 제일 중요한 거, 소설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시간 오래 끌면 안 된다. 빨리 읽어야 된다. 오늘 뭐 새로운 친구도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일 수 있지만 반복해서 중요한 얘기 다시 하자면, 소설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뭐 찾으러 들어가야 돼? 인물이 뭐 했는지, 인물이 뭐 했는지, 그거 연결지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인물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어야겠지. 이 작품은 뭐 주인공인 한 명의 포로가, 포로의 생각, 이야기, 상황 같은 게 주로 나오겠지만, 두 존재, 두 대상 이상의 인물이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는 경우에 얘는 긍정적인 주인공이구나, 얘는 부정적인 반동인물이구나 같은 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분류가 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특정 대화나 특정 행동이나 특정 생각을 어떤 인물이 느끼고 말한 것인지 내가 연결을 못 지었어. 그런 경우엔 빠르게 독해하던 걸 탁 멈추고 그 연결을 제대로 지은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할 거야. 볼게. 자, 그리고 이제 6.25가 있고, 6.25 전에 우리가 분단이 됐지만 6.25 한국전쟁 이후로 우리가 휴전 국가가 된 거고 아직 전쟁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우린 전쟁 중이고, 그러면 6.25를 다룬 문학작품을 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일 거야, 남한 사람일 거야. 그리고 남한의 입장에서 어쨌든 썼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EBS 교재에 수록이 됐을 거야. 당연하겠지. 왜냐면 상대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도 아니고, 상대방은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반 잘라가지고 자기네 통치체제를 억지로 이어나가고 있는 반동 세력인 거잖아. 북한이라는 존재는, 집단은. 우리 헌법상 그렇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읽어봐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어. 이제 대표적인 월북시인, 사실 월북시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래 북한뿐이고 그냥 북한에서 나고 자라셨고 공부하셨고 외국 유학도 가셨지만 남한에 딱히 연고가 없기 때문에 분단될 때 북한을 선택한 백석 같은 시인은 지금은 막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EBS에도 당연히 실리고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 이분의 문학이 해금, 금지가 해제되고 제대로 본문이 우리나라에 넘겨지고 분석이 되고 연구가 된 지가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 20년도 안 됐어. 뭔 말이야? 북한 작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6.25 특히 6.25를 다룬 작품은 더 봐줘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당연한 생각 해주면 돼. 그래서 동무, 총살 이러면 바로 그 뒤에 대화 부분 보자고. 동무는 우리 리민의 처사에 대해 리가 있어? 하는 거 이게 다 북한 사람일 거란 말이야. 그치? 위험으로 뭐야 대장인가 싶다 하면서 이 서술자의 생각. 생명체는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네,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하면서 지금 주인공의 이야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뒷 내용은 보기 박스에서 본 내용이랑 비슷할 거야.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봐야 돼. 빠르게 쭉쭉쭉 보면서 좀 빠르게 봐줬으면 되고 A로 묶여져 있는 부분 여기 묶여져 있기도 하고 볼드 처리된 구절이 A에 있기 때문에 여기 눈길이 멈췄어야 돼.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자기인 것만 같았다. 순간 그는 총을 움켜쥐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건 비겁한 수단이다. 이런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서술하는 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계속 쓰이고 있어.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사수를 겨누었다.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떠오르는 대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정도 봐주면 돼. 그리고 맨 밑에 줄 검붉은 피 같은 표현 있다는 거 색채 이미지 쓰였네 정도 봐주면 되고 다음 장 볼게. 다음 장 첫 번째 줄에 먼지와 거미줄이 뽀야니, 뽀얗게 같은 색채 이미지 쓰였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따금 흰 눈. 지금 바닥에는 흰 눈이 깔려있나 봐. 일단 색채 이미지 가져갈 수 있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흰 눈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또 뭐야 행복하고 이런 이미지로 쓰이는 경우도 꽤 많지. 근데 뭐 현대시에도 춥고 생명력의 단절, 생명력의 소거, 쌍막함 같은 걸로도 흰눈이 쓰이기도 해. 현대시로 봤을 때는 이 흰눈은 좋다 나쁘다는 한 반반 정도 비율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고전 문학이나 고전 시가나 현대 소설에서는 이 눈은 대부분의 경우, 고전은 뭐 거의 다, 그리고 소설은 거의 다라기보다 한 대부분 80% 이상 부정적으로 쓰일 거야. 왜? 소설이라고 하면 등장인물이 있을 것이고 그 등장인물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 소설은 재미가 없어요. 궁핍하고 뭔가 궁지에 몰려 있어야 돼. 궁지에 몰려져 있는 사람한테 눈이 온다? 이건 괜히 겨울이라는 배경 당연히 갖고 있지. 춥지, 어디 가지도 못하는 단절감 가지고 있지. 눈 쌓여있으면 뭐 걸어서 갈 수가 있나? 말도 제대로 못하지. 배도 제대로 출항을 못하는데 단절감 굉장히 두드러지고 힘들어지는 거라고. 고전 문학의 입장에서는 또 어때? 자연물을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흰눈 쌓여버리면은 막 자연물이 막 꾀꼬닥 해버리고 겨울이니까 대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고 싶은데 자꾸 흰눈 쌓여가지고 굽어지게 되고 이런 얘기들 고전에 많이 나오지. 부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 위에 검붉은 피 얘기 나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흰눈이 쌓여져 있다고. 근데 거기에 검붉은 피가 뿌려진다라고 생각하면 색채 대비 플러스 이 피로 대비되는 어떤 폭력성, 잔혹성에 대한 강조가 될 거야. 뭔 얘긴지 이해되지?
흰눈이라는 배경이 이런 잔혹함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치? 안 좋은 얘기. 자, 네 번째 줄 두껍게 쓰여진 구절. 그 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건 결정되었다. 자, 포로라는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보기에서 봤으니까 결정되었다. 나의 죽음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알면 좋겠지. 다음 줄에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였으니까. 얼음장처럼 밑이 차갑다. 촉각적 이미지 굉장히 쌍막하고 생명력이 소거되는 그런 촉각적인 차갑다라는 표현 사용을 했어. 아무 생각 없다.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씩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거 계속 의식의 흐름 기법. 뒤에는 쭉쭉 보면 돼. 쭉쭉 보다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구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좋은 얘기 나오나? 하면서 눈길이 탁 멈췄는데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었던 길이니 동무 유감 없을 거요. 하면서 지금 이 포로 끌고 가는 건데 가슴이 탁 트인다는 거 그런 순간 살짝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지. 긍정적인 표현 전혀 아닌 거야. 그 뒤에 뭐 눈앞에는 흰 눈뿐. 그 다음 줄에 끝나는 1초 1각까지. 끝난다? 뭐가 끝나? 나의 삶이, 목숨이 끝나는 때까지 나 자신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잃지 마라. 그런 거야. 평생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 자신의 존엄성.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 자신의 온전함을 너희는 항상 지키면서 살아야 돼. 나를 버리면 안 돼. 뭔가 친구 관계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든 뭐 연인 관계든 나 자신을 잃고 어딘가에 몰두한다? 자기를 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할 때는 또 사실 근데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처절하게 그런 하는 때가 오면 좋을 텐데 근데 공부 이 입시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래도 되는 게 왜 그러는 거야? 나의 신분 상승, 나 자신을 위한 일시적인 처절함인 것이니까 이 처절함, 나를 잃어버림이 사실은 나에 대해 기여하는 시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처절하게 해주어도 좋다. 근데 또 사실 우리 입시 공부 힘들게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잃지 않는다는 것도 좀 염두를 사실 해줘야 되는 게 최소한의 스트레스 풀지 않으면 몇 달 동안 성실한 공부가 이어지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어떤 취미 활동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자기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돼. 자기를 아예 버리면 안 돼. 망가져버려. 아무튼 뒤에 볼게. 자, 여기 B로 엮여져 있는 부분. 죽음에 접근하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나의 본질에 대해서 잃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만 헛되고 불안하고 절망적일 수는 없었다라는 진술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자기 그 삶을 잃어버리기 직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 맞는 거야. 그러면서 그 후반 부분 B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정도의 밑줄에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처형이나 극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여기는 상대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맨 밑에 줄 볼드 처리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의 표현이지. 마지막 끝났어. 마지막 구절 봐주면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자연 상황과 그리고 죽음, 죽음을 앞둔 혹은 죽은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져 갔다라고 했으니까 죽은 주인공과 자연의 대비를 보여주면서 처참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 돼주는 거네. 1번 같은 경우에 1번에
좀 헷갈릴 만한 문학 개념어 좀 있나? 앞선지가 좀 자. 현장감이 현장감. 지금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그런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떠오르는 걸 서술하니까 현장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많을 거야. 그런데 현장감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는 거. 많이 보이지? 뭐 마지막 구절에서도 부서진다, 뭐 희미해진다, 그리고 뭐 들어온다. 이게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쓰여도 되는. 섞여져 있잖아 지금 작품에. 과거 시제하고 현재 시제하고 섞여져 있다고. 근데 일반적인 소설을 생각해보면 이거 너희가 인지하지 않았으면 그러네 싶을 수 있는데, 모든 대부분의 소설은 했다, 였다, 얻다, 쌍시옷다 갖다 붙인다고. 과거 시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반면에 극갈래는 대본이다 보니까 각 인물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한다고. 이게 소설하고의 극갈래의 차이점이야. 소설은 과거 시제를 쓸 거야. 근데 소설 중에 일부 작품이 이렇게 현재 시제를 섞어 현재 그 현장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섞어 쓴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문학적 지식으로서, 문학적 개념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었으면 풀기가 좀 좋았을 수 있고, 두 번째로 푸는 방법은 어때? 이런 방금 얘기한 문학적 개념 몰랐다고 쳐보자고. 몰랐으면 현재형 어미 쓰였나? 쓰였네.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현장감이 느껴지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현장감이 안 느껴진다고 해볼까? 과거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 쓰니까 좀 맞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하고 허용.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면 적절한 말로 생각해달라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이건 아니잖아,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돼야 문학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네, 이거 표현 방법 문제 나오면 극 일부만 쓰였어도 그 정답 선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치. 한 줄 쓰였어도 답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표현 방법 물어보는 문제는 시간 들여서 찾는 수밖에 없어. 괜찮지? 그러면 1번은 왜 틀린 거야? 내적 갈등이 의미적으로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빈번한 사용은 맞지. 각 부분 보면 내적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해학적이다 단어일 것이고. 5번은 어때? 5번은 전혀 아니에요. 5번은 그냥 성현은 무슨 말이야? 선조? 선조 중에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성인과 같은 존재들, 뭐 이태백,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런 표현 방법은 고전 시가에서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이죠.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걸로 하나 집어넣어 둔 상황이야. 자, 2번 같은 경우 A랑 B를 비교해서 봐줬으면 되는데 몇 번? 2번. 또 다른 거 하는 사람? 없어? 5번 했어요. 5번 또 볼게. 그러면 병렬적 배치. 병렬적 배치는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나란히 배치. 또 나란히 배치하는데. 나란히 배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소설이 앞에 한 장면, 앞에 사건, 그 다음에 다음 장면, 다음 사건 나란히 배치되어 있지 뭐. 병렬적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동등한 위치. 무게감상 동등해. 하나가 보조적이고 하나가 주되고 하지 않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왜 그럴까?
요거 진짜 자주 나오는 말이야. 우리 지금 이 수태 풀면서도 한 번씩 자주 본 것 같은데. 병렬적이다. 병렬적 뭐 구성, 병렬적 배치. 병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맞아. 그리고 동등한 얘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는 것도 맞아. 근데 이 배치된 두 가지 내용이 선후 관계도 가지지 않고 인과 관계도 없이 연결성이 없는 정보가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포로로 잡힌 상황, 그리고 B도 포로로 잡힌 상황,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그러니까 A가 앞에 상황이고 B가 뒷 상황이라고, 시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병렬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문제 풀기는 또 어렵지가 않았던 게 동일 시점이 아니지. 물론 크게 봤을 때 포로로 잡혔고 죽기 전이잖아, 같은 때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작은 시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5번 적절하지가 않지. 답은 2번 돼주는 거. A가 원인이 돼준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병렬적 배치 얘기하면서 이제 인과 원인 결과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2번 선지랑 5번 선지는 사실 서로 반대, 배치되는 그런 선지였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자, 3번 흰 눈에다가 뭐 별표 하나만 일단 쳐줘봐. 별표 쳐줘봐. 이 유예라는 작품에서 좀 특징적으로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 정도? 뭐 6.25 배경, 극한 상황, 실존적 가치에 대해 굳건하게 지키고자 떠올림 플러스 흰 눈이라는 소재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을 좀 했어. 그래서 보면서 적절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걸 오히려 좀 보면서 내용을 구체화를 시켜볼게. 1번 색채 이미지. 흰색,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도 색채 이미지라고 부른다고 했어. 검붉은 피와의 대조 아까 언급했어. 2번 계절. 당연히 눈 오는 거니까 겨울이겠지. 햇볕하고의 따스한 햇볕하고의 촉각적인 대비. 아니 흰 눈인데 뭐가 촉각입니까? 아니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춥다, 추운 건 촉각이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얘기 다 한 거고. 3번 눈앞에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와 같이 냉혹하고 쌍막한 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허용된다고. 4번 시대적 상황을 암시. 나쁘지 않아, 맞다고 볼 수 있어. 맞다고 볼 수 있어. 맞다고 볼 수 있어. 허용은 돼.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6.25라서 흰눈이라는 그런 쌍막한 생명력이 소거된 표현을 썼다기보다 포로로 잡혀져 있고 이제 곧 죽을 거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내 인간 실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키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처절한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흰눈이 쓰인 거라서 약간 세모야.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그 뒤에가 이제 확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하면은 의지 얘기하는 거니까 답선지가 좀 쉽게, 희망과 의지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좀 나왔어. 자, 5번 분위기 만들어준다. 그리고 회색빛 점점 어두워진다 같은 암울함 다 허용이 되네. 4번 좀 봐주면 4번 그냥 요건 답선지만 보고 나머지 좀 잘 읽어봐 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 3번 볼게. 일단 요거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3번을 적절하지 않게 넣은 것이 여유로운 태도에서 인물의 태도 확인하자는 거야. 보기 박스 기준으로는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라는 표현. 심리적으로 여유로운데 죽음을 그냥 앞둔 거라면 딱히 극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보기에서 안 썼을 거야. 두 개는 공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보기랑 연결 지으면 이런 느낌도 사실 가능하지.
우리 주동인물, 주인공이 있어. 사형 집행을 하는 존재들. 사형 집행 인민군. 얘네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여기고, 일상적이라는 것은 여유로운 뭐 담배를 나누어 핀다는 구절이라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이런 표현들에서 여유 있는 건 이쪽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랑은 반대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주면 좋았을 거라고. 그래서 3번이 된다. 이 정도. 고담 한 장 넘겨볼게. 수업 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줘. 너희들이 좀 고민하는 이 수특 교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이 이런 게 있을 거야. 내신 다루는 요거 가지고 내신 다루는 학교 같은 경우엔 이 텍스트 가지고 내신 시험을 볼 거니까 내신에도 당연히 기여가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능 감각을 어쨌든 만들고 가져가야 돼. 수능 감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진짜 찐 내신 대비로 다 때리면 지금 일동장류가 끝났어.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요쯤에 일동장류가 끝났을 거야. 그럼 이거 수특을 언제 끝내며?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한 줄 한 줄 그렇게 보면 수능 감각이 안 와. 근데 수능 감각이라는 게 후다닥 봐야 되니까 후다닥 어디 봤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겠지. 또 내신의 기여가 되든 그리고 연계 작품으로서 수능이나 6월 9월 목평에 기여가 되든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작품별 지식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아주 많으면 기억이 되겠냐고. 핵심적인 것들, 기억해야 될 것들만 내가 뽑아서 얘기를 하니까 전달하는 정보상으로 듣는 게 좀 적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게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줘. 자, 뒤에 황석영님의 탑이라는 작품 볼게. 탑이라는 작품의 181쪽에 4번 보기 박스. 요거 얼른 보고 마무리할게. 뭐 황석영님은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런 노년의 소설가시고 이 작품도 지금 연달아서 좀 묶여서 제시가 된 것이 얘도 전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야. 자, 그 다음 일단 4번 보기 박스 보면서 또 얘기를 할게. 이념과 명분이라는 건 사람에게 기여하기 위해서 태어난 개념과 단어이다. 그렇지만 전쟁에서는 이념과 명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버리고 뒤에 밑줄 인간 도구화에다가 밑줄해줘. 인간의 도구화. 이런 느낌이야. 우리 문학 작품에서 특히 소설에서 인간을 어떤 과정화, 도구화, 수단화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작품 제재들이 되게 많거든. 그 이유가 이런 거야. 너희가 들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무조건 90점 넘어와, 90점 못 넘으면 넌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옆집 누구는 90점 넘었다던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그냥 기분이 나빠. 근데 본질적으로 왜 기분이 나쁠까를 생각하면 나의 존재 목적이 성적만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삶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도구다. 내 존재가. 라는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뭔 얘기인지 알지? 되게 그리고 또 뭐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자기 육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각자 다 있지만 자기의 어떤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남한테 돈을 받고 파는 행동 이런 게 금지되는 것이 인간은 수단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도구화되는 현상. 그 세 번째 줄에 정작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 쉽게 희생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주겠지. 네 번째 줄에 전쟁 자체는 그래서 무의미하다. 무의미. 인간을 위해서 하는 전쟁인데 인간이 희생되니까 무의미하다. 또한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제3세계의 운명이 결정된다. 제3세계 무슨 뜻이야? 요거 알아두면 써먹을 때 많을 거야. 제3세계 뭐 같아? 맥락상으로 추측? 베트남 같은 여기 보기 박스의 맥락 중에서는 강대국이 아닌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맞지? 어원적으로는 이래. 1세계는 미국이고 2세계는 소비에트 연방이야. 그 외의 박 터지게 우리가 강대국이야 하고 있는 혹은 이제 미국 편에 속해 있는 몇몇 국가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강대국은 일단 빼고 그러니까 강대국으로서 모가지에 핏대 세우고 빡빡 싸우는 중심부 이외의 나라들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을 주로 얘기할 때 제3세계라고 얘기해. 답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고 작품 볼게. 앞으로 쫙쫙쫙 오고 178쪽 이제 봐주면서는 내가 왜 181을 188을 했지? 아무튼 본문 봐주면 줄거리에 대한 얘기도 예전에 했었어. 앞부분 줄거리 중요도에 있어서는 본문이 중요하다 그랬어. 앞부분 줄거리가 중요하다 그랬어. 앞부분 줄거리가 더 중요도가 높은 거야. 정보의 집약도가 높아. 그래서 꼼꼼히 다 읽는데 꼼꼼히 읽는 와중에도 어디에 주목하자 그랬어? 앞부분 줄거리. 변화요. 아, 성격의 변화. 근데 성격의 변화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자 그랬어. 인물 중에 뭐? 인물의 관계 있을 거야. 관계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거 찾으러 들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방금 변화 얘기해 준 건 혹시 인물의 성격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나오면 변화를 의미해. 뒷부분에 본문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의미해. 매사에 소극적인 상철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걸 이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그 뒤에는 적극적이게 변하는 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이랑 관련된 얘기. 본격적인 갈등이 나오거나 문제 상황에 실마리가 나오거나 할 거야. 그 다음에 배경은 언제나 뭐 중요하게 볼 생각해야겠지. 이 정도. 결국 뭐 특별한 얘기 아니야. 인물 사건 배경 하자는 거지. 자, 오케이. 베트남 전쟁 그냥 배경 줘버린다고. 나 1인칭 사술자 줘버린다고. 보충병이라는 상황, 인물의 상황 그냥 줘버린다고. R 포인트에 도착했다. 아, 옛날 영화. R 포인트라는 귀신 나오는 빡센 영화 있는데 그거 한번 보는 거 추천하고. 아무튼 작전 지역이래. 병사들과 함께 오래된 탑을 지키라는 뭐 무모한 임무 같은 말도 이런 수식어도 밑줄에서 표시해주면 좋았겠지.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 함께 그 탑을 지키는 관계를 의미하겠지. 그 다음에 교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 같은 말, 문제의 실마리, 그리고 무모한 임무라는 것도 문제의 실마리겠지. 그리고 미군까지 철수한 날 밤 배경이지. 적과의 치열한 마지막 전투, 갈등의 실마리, 갈등 상황이지. 첫 번째 줄에 이제 본문 봐주면 되는데 크레모아라고 보통 해. 크레모아 폭탄의 한 종류야. 겉에 진흙 같은 걸 덕지덕지 붙이고 그 안에 작은 폭탄을 넣는 형태가
크레모아 형태의 폭탄일 거야. 또 나도 군대를 육군을 안 가고 의무경찰, 의경, 보조경찰로 가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훈련소는 갔으니까 뭐 알지. 크레모아. 한꺼번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게 이 크레모아는 작은 걸 여러 개 때리는 거야. 그 뒷내용은 지금 전투 상황, 적과의 치열한 전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베트남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생각하면 뭐야, 베트남이 전쟁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가 있어? 우리나라가 파병했다고. 베트남전에 이제 누구랑 누가 싸운 거야? 남이랑 북이랑 얘를 이제 월맹이라 그래 표현을. 남쪽이 이제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쪽이고 월맹 북녘 베트남 북베트남 월맹이라고 얘기하는 쪽이 요쪽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쪽이야. 그래서 누가 이겼어? 네. 소비에트 연방을 지지하는 쪽이 이겼어. 그래서 베트남은 여행 가면 좋은 게 미국스러운 서구스러운 문화가 되게 덜 들어와 있어. 요 전쟁 전에 프랑스 식민지로 베트남이 존재할 때 프랑스 문화가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프랑스식의 건축 양식, 프랑스 음식 문화, 바게트빵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고 이런 거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지금 2023년 그리고 너희가 여행 갈 때는 막 2020년대 후반 막 이럴 거잖아. 중후반. 그때 너희가 여행을 가면 이 미국스러운 게 자본주의스러운 게 이미 전 세계를 다 뒤덮었어. 재미가 없다고. 하지만 베트남은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도 국민들이 1, 2, 3, 4도 몰라. 그리고 곳곳에 느껴지는 서구스러운 건 프랑스식이야. 미국식이 아니고. 맥도날드도 있긴 있는데 잘 없어. 그래서 자기의 좀 어떤 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게 베트남의 특징. 아무튼 그러면서 기역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두개골 속이 곧 터져나기 직전인 것 같은 큰 소리 뒤에 보니까 각자의 맥박 소리래. 맥박 소리가 이 끝없는 고요 속에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다는 심미를 소리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지. 니은 남의 땅, 남의 어둠 이미지 부정적인 표현. 베트남. 디귿 밑줄 쳐져 있는 앞부분 포로 잡았다고 묶어놓기로 했어. 길 가운데. 디귿 부분 우측으로 갔던 적의 분대는 크게 타격을 받았다는 상황. 쫙 내려가고 리을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적의 통신 신호로 여겨지는 이라는 건 추측, 분명한 정보가 아니야. 목탁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다가 그쳤다 했다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서술자의 시점은 어떻게 돼? 서술자 시점. 아까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도 있었어. 그리고 방금 상황에 대해서 추측하는 걸 보니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닐 거다 이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이 이 전쟁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좀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오른쪽 맞지? 맞지. 자, 눈앞에 포로가 된 빈사, 거의 죽어가는 이란 뜻이야. 동료가 다가오는 걸 무력하게 같은 수식어에서 분위기 계속 느낄 수 있어. 포로 교환하자는 거야. 우리 이 동료를 살려야 되니까. 중력 부분 줄거리도 또 봐주면 전투 끝에 적군 후퇴. 탈진한 분대원들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졸다가 무전 소리가 들렸다 같은 새로운 어떤 사건이 시작될 실마리 주면서 또 뒷내용 시작이 되네. A 부분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 여기 이런 말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 A의 5번째 줄에 그 같은 말. 그 누구냐? 미군 중위라고 쓰여져 있어. 새로운 등장인물 나왔을 때 꼭 주목했어야 돼. 인물 중요하니까. 미군 중위가 쫙쫙쫙 들어온다 한다고. 그 뒤에 이런 말. 밑에서 9번째 줄. 바나나 숲을 밀어야겠어. 캠프 토치카 지을 걸세. 저 해병이 왜 먹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 탑 부분에 미군이 와서 자기 맘대로 지금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미군은 모른대. 탑? 난 모르는데. 아직 그 통보되지 않은 정보일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에게 탑을 넘겨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한다고. 자, 그 뒤에 구체적으로 탑에 대해서 이런 얘기해. 밑에서 2번째 줄.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그리고 참모의 심리전적인 판단으로 탑을 지키고 있고 마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에 우리는 깨끗이 속아왔다는 걸 알았다. 그게 누구 거냐? 한 장 넘겨봐. 미군의 반응. 자, 지금 미군하고 이제 국군의 관계 같은 편으로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 건 맞아. 근데 미군이 더 강자고 주도하는 쪽이라는 거 분위기상 느껴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도 좋았을 거고. 자, 이 단순한 서양 친구가 탑! 그런 골치 아픈 건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명령이 있었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언제나 라고 했다고. 마지막에 나는 우리가 탑게 맺게 된 이런 표현,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밑에도 2번째 줄. 이 탑조차 탑 같은 게, 탑 따위가 무슨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었겠는가. 피땀 흘려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지킨 우리에 대한 허무함 같은 거 드러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 자, 1번. 답 몇 번 했어? 1번 요거 답선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 B. 방금 읽은 거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즉 비판적으로 하고 있다. 개 같은 목숨이라는 표현에서 더 느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에 대한 구분은 사실 분위기랑 관련이 깊고, 이러한 분위기는 수식해주는 말, 관용어라든지 부사어라든지 이런 꾸며주는 말에서 더 깊게 느껴지는 경우 많을 거야. 1번이 답이 돼주는 거지. 자, 그리고 2번은 몇 번 했어? 내용 일치 문제. 2번은 4번. 이거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목적.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인과 정보 가지고 뒤섞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바나나 밭을 밀어버려서 목적이 뭐였어? 바나나 밭을 밀겠다고 한 캠프와 토치카를 지으려고. 근데 그렇게 밀려고 하면 탑을 부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목적이 달라. 앞뒤를 거꾸로 얘기한 거다. 나머지는 또 주목해줘야 되는 게 전부 다 주어가 인물이라는 거 확인해줘. 소설에서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3번. 또 이것도 어때? 3번 같은 경우도 뭐 비유적인 표현, 의문의 표현 같은 것들 나오긴 하지만 표현상의 특징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단순하고 전부 다 심리를 중점적으로 인물 얘기하고 있다고 3번에 5번 돼주는 거고, 4번, 2번이 4번에 적절하지 않은 답이 돼주는 거지. 여기서 어때? 여기서 보기 박스하고도 안 맞는 거 아니야? 2번 선지? 보기하고도? 왜냐면 땡땡땡땡땡땡 걸어오는 적군의 모습, 전쟁 상황이란 뜻인데
전쟁 상황에서 숭고한 인간 정신이 느껴진다. 이념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보기 박스 내용은 인간은 이념을 위해서 희생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했어. 전쟁이. 반대말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내용으로도 풀 수 있지만 괜찮지? 자, 지금 본 것처럼 우리 제일 좀 중요한 게 소설 텍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일하게 소설 2개 삽 넘기면 182부터 190 182부터 190 또 빡센 게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운문 73부터 77 안 풀어져 있나? 그지? 73부터 77 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독서 이어서 듣는 사람들 딱 10분 뒤에 할게. 15분에 시작할게. 수고했어.